안녕하세요. 빚더미에서 시원하게 해방된 60대 여성입니다. 사실 이 일을 겪기 전까지는 저도 곱게 늙는 게 최고라고 믿으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싫은 소리 잘 안 하고 손해봐도 웃어 넘기고 그렇게 물처럼 흐르듯 사는 게 좋다고요. 그런데 그게 결코 정답은 아니더라고요. 솔직히 이 사연은 제 무덤 파는 부끄러운 일이라 다시 꺼내기까지 좀 망설였어요. 그런데 제 나이에 저와 똑같은 자리에서 발을 헛디디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하나 갖고 용기를 냈어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도 뭔가 하나쯤은 남을 겁니다. 저는 시골에서 손바닥만한 땅떼기에 식구만 바글바글하던 가난한 집 맏딸로 태어났어요. 그 시절엔 다 그랬지만 딸은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도 저는 악착같이 상업고등학교까지 나왔어요. 졸업장을 쥐자마자 바로 취직 전선에 뛰어들었는데 그때 격리 일을 시작했어요. 뭐 지금이야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해주지만 그때는 전부 손으로 하던 시절이었죠. 그렇게 회사 살림을 도맡아 하다 보니 세금이 어떻게 나가고 보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몸으로 배웠죠. 종이 쪼가리 하나에 사람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어려서부터 알았던 거예요. 결혼해서도 우리 집 숫자랑 숫자는 전부 다 제 손에 거쳤어요. 없는 살림이었지만 아끼고 또 아껴서 뭐든 모았어요. 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 우리 아들이 태어났거든요. 늦게 어렵게 얻은 자식이라 금이야 오기야 키웠어요. 사람들이 저더러 아들 바보라고 흉을 봐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랑은 정반대였어요. 덩치는 산만한 사람이 웃을 땐 어찌나 순한지 정도 많고 손도 크고 유독 사람을 특히 좋아했어요. 그래도 결혼하고 몇 년은 좋았어요. 남편도 그랬거든요. 당신이 돈 관리 맡고 난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우리 둘이 하면 무서울 게 없겠다. 그 말대로였어요. 그렇게 둘이 손발 맞춰서 없는 살림을 조금씩 일으켜 세웠어요. 낡은 상가 건물 하나를 장만한 것도 그 무렵이었죠. 그런데 그 사업이라는 게 조금씩 커지면서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뭐든 저랑 상의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입을 닫는 거예요. 무슨 일을 벌여도 저한테는 말이 없었어요. 어디 큰 계약을 한다더라, 누구 보증을 선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저는 늘 남을 통해서 뒤늦게 듣곤 했죠. 당신은 왜 나한테 말을 안 해? 응? 말을 해줘야 대비할 거 아니야. 그러면 남편은 늘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은 속에 있던 말을 툭 뱉더라고요.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 저 집은 아내가 다 쥐고 흔든다고, 사장은 허수아비고 그냥 바지 사장으로 있다고, 뒤에서 다 수군거린다고. 전 그 말에 잠깐 할 말을 잃었어요. 어느새 남편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거든요. 나도 명색이 사업하는 사람인데 나도 내가 결정하고 책임질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전 그제야 알았어요. 이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속으로 굼고 있었는지를요. 제 딴엔 집안 살림을 지켜준다고 한 일이었는데 남편한테는 그게 자기를 못 믿어서 자기를 허수아비로 만들었다고 느낀 거예요. 남자 자존심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그날 이후부턴 차마 예전처럼 꼬치꼬치 캐물을 수가 없었어요. 물어보고 싶은 게 목구멍까지 차올라도 남편의 그 벌겋던 얼굴이 떠올라서 그냥 삼켜버리곤 했죠. 그렇게 제가 한 발 물러서고 남편이 입을 닫으면서 우리 집 살림의 진짜 속살을 조금씩 모르게 되어갔어요. 겉으로는 번듯한 상가 건물을 가진 부부, 그런데 속이 어떤지는 온전히 알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세월이 흘러 아들이 장가갈 나이가 됐어요. 어느 날 아들이 저녁을 먹다 말고 슬며시 이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엄마, 나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 있어. 조만간 인사시켜줄게.
저는 그 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그렇게 여리고 물러서 남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는 우리 아들. 이 애를 옆에서 붙잡아줄 사람이 드디어 나타났구나 싶으니까요. 저도 모르게 코끝이 시큰해지더라고요. 며느리가 처음 우리 집에 인사를 온 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부산을 떨었어요. 안 쓰던 그릇까지 다 꺼내서 상다리가 부러지게 상을 차렸죠. 그런데 막상 며느리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이상하게 가슴 한구석이 서늘했어요. 뭔가 처음 보는 시어머니 앞인데도 긴장하는 기색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말을 하면 눈을 딱 맞추고 제 물잔이 비면 어느새 다 채워놓고요. 보통은 그러면 좋아야 하잖아요. 며느리가 저렇게 야무지고 싹싹하면 어느 시어머니가 안 예뻐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왠지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애써 그 생각을 지웠어요. 내가 아들을 뺏기는 것 같아서 괜히 삐딱하게 보는 거다 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우리 집에 와서 결혼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저는 좀 놀랐어요. 며느리가 절 똑바로 보면서 아주 당당하게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 저는요, 결혼식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하고 싶어요. 남들 보는 시선이라는 것도 무시 못하잖아요. 평생 한 번인데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크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당당함에 말문이 막혔어요. 그때 옆에 있던 아들이 얼른 며느리 편을 들더라고요. 맞아, 엄마. 이 사람 말이 맞아. 요즘 다 그렇게 한대. 남들 하는 만큼은 우리도 해야지.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한숨을 삼켰어요. 우리 아들은요,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면 그게 옳은 줄 아는 팔랑귀도 그런 팔랑귀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하는 말이면 하늘이 두 쪽 나도 맞다는 식이었죠. 제 자식이지만 그럴 땐 참 속이 터졌어요. 결국 결혼식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어요. 우리 형편이는 정말 벅찬 돈이었어요. 남편도 애들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를 악물고 그 돈을 다 댔어요. 하나뿐인 며느리인데 첫 단추부터 서운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 야무진 애가 우리 아들하고 잘 살아주기만 한다면 이깟 돈이 대수냐 싶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지갑을 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꾸 서늘한 바람이 불었어요. 시작부터 저렇게 남의 눈과 체면을 앞세우는 애가 앞으로 또 무엇을 앞세우려나 싶어서요. 그 불길한 예감을 전 그때 애써 못 본 척 덮어버렸어요. 그렇게 아들이 장가를 가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우리 집에 큰 파도가 하나 밀어닥쳤어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병원에서는 손 쓸 수 없다고 했어요. 몸속의 병이 이미 깊을 대로 깊어져 있었던 거죠. 평생 아프다는 소리 한번 크게 안 하던 사람이라 그렇게 속이 다 무너지도록 참고 있었던 걸 아무도 몰랐어요. 남편은 마지막까지도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혼자 남겨두고 가서 미안하다고요. 그런데 눈을 감기 얼마 전이었어요. 남편이 앙상해진 손으로 제 손을 힘없이 붙잡더니 저를 물끄러미 보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짐만 잔뜩 지우고 가네.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그 말에 눈물을 훔치면서 그랬죠. 무슨 소리야? 짐은 무슨 짐? 당신이 왜 나한테 짐이야? 그랬더니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젓는 거예요. 그러고는 힘겹게 말을 잇는데 그 목소리가 어찌나 무겁던지요. 아니야. 내가 끝까지 다 정리하고 갔어야 했는데 내 손으로 마무리를 지었어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가서 그게 마음에 걸려. 당신 혼자 감당하게 해서 미안해. 전 그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냥 혼자 두고 가는 게 미안해하는 소린가 보다. 아니면 보다 못한 정 때문에 하는 말인가 보다 했죠. 그래서 저는 남편 손을 꼭 쥐고 괜찮다고 아무 걱정 말고 편히 가라고만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떠나고 나서야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알게 됐어요.
남편이 자기랑 정리하고 갔어야 했다던 짐이라는 게 무엇이었는지를요. 그걸 알았을 때 남편이 왜 그렇게 마지막까지 미안하다는 말을 붙들고 있었는지 이해가 됐어요. 죽는 순간까지 저한테 남겨질 무거운 짐을 알고 있었던 거죠. 알면서도 차마 입이 안 떨어져서 미안하다는 말 뒤에 꼭꼭 숨겨둘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슬픔에 젖어 있을 새도 없이 더 큰 충격과 맞닥뜨리게 됐어요. 남편이 남기고 간 그 상가 건물, 겉으로는 그렇게 번듯하던 그 건물이 서류를 하나하나 들춰보니 속이 완전히 썩어 있던 거예요. 건물 담보로 잡힌 대출이 산더미였고 남이 진 빚에 남편이 이름을 올려준 연대보증도 여기저기 널려 있었어요. 게다가 밀린 세금까지요. 그 모든 걸 다 합치니 그 건물의 시세를 훌쩍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그 번듯한 건물은 재산이 아니었어요. 팔면 팔수록 빚만 남는 속이 텅 빈 껍데기였던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한동안 남편이 원망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어요. 명색이 이 집 장부를 평생 봐온 사람인데 어떻게 저한테 이걸 숨기고 갈 수가 있나. 나한테 한마디만 해줬어도 그 말을 하면서 남편 영정사진 앞에 앉아서 얼마나 원망을 쏟아내는지 몰라요. 당신 정말 너무했다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원망도 하다 보니 지치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애들한테 말하면 어떻게 될까? 갓 시집온 며느리와 아들까지 알면요. 시아버지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도 평생 성실하게 살다가 간 사람인데 무능하고 빚만 잔뜩 남기고 떠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싫었어요. 순하고 정 많던 우리 남편이 죽어서까지 자식 며느리한테 손가락질 받는 건 정말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 빚은 나 혼자 안고 가야지. 세상 아무도 모르게 덮어버리겠다고요. 그런데 마침 이 사정을 아는 사람이 딱 하나 있었어요.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우리 집 세금 문제를 오래 봐준 세무사였어요. 그 양반은 남편 생전부터 우리 집 속사정을 훤히 다 아는 사람이었죠. 저는 그 세무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건물 안 팔게요. 그리고 빚 있다는 것도 알리지 말아주세요. 그대로 둘 거예요. 세무사는 제 마음을 다 안다는 듯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그 상가는요. 사람들 눈에는 재개발 소문까지 도는 알짜배기 건물로 남았어요. 하지만 그 속사정을 아는 건 오직 저와 세무사 둘뿐이었죠. 전 그때만 해도 이게 그저 남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가서부터 저는 조금씩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알아가게 됐어요. 며느린 결혼하자마자 카페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는 걸 시작했어요. 목이 좋다는 자리에다 가게를 떡하니 내고 인테리어에 돈을 아낌없이 쏟아붓더라고요. 저는 슬쩍 걱정이 됐지만 입을 다물었어요. 요새 젊은 사람들 하는 일에 늙은이가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게 아니다 싶어서요. 게다가 며느린 뭐든 자기가 알아서 하는 성격이라 제가 뭐라고 할 틈도 없었고요. 그런데 장부를 평생 본 제 눈은 못 속여요. 며느리네 씀씀이가 어딘가 아슬아슬해 보이는 거예요. 버는 것보다 나가는 게 많은 살림. 그건 겉이 아무리 화려해도 속은 곱는 법이거든요. 저는 그 불안한 예감을 애써 눌렀어요. 며느리도 계산이 빠른 애인데 알아서 잘하겠지 하면서요. 카페 열고 몇 개월 안 됐을 때였어요. 며느리네가 벌인 사업이 소리소문도 없이 기울기 시작한 게요. 처음엔 그저 장사가 좀 안 되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 며느리네 집에 갔더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거실 한쪽에 커다란 이삿짐 박스가 몇 개나 쌓여 있고 안방에서는 며느리가 오시며 살림살이를 정신없이 꺼내서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멀쩡한 물건들을 죄다 상자에 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상해서 물었죠. 아니 얘 무슨 이사 가는 것도 아니고 왜 온 살림을 다 꺼내서 정리를 하고 있어? 그랬더니 며느리가 하던 손을 멈추고 절 돌아보는데 그 얼굴에 순간 뭔가가 확 스치는 거예요.
당황이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짜증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며느린 금세 표정을 싹 정리하더니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이러더라고요. 아, 이거요? 저희 요즘 좀 어려워서요. 안 쓰는 물건이라도 좀 내다 팔아서 급한 빚이라도 갚아보려고요. 급하니까 별걸 다 하게 되네요, 어머님. 사업이 어려워서 살림을 내다 판다는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저는 그 말에 가만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돌아서서 아들 집을 나오는데 마음 한구석이 자꾸 찜찜한 거예요. 정말 물건을 내다 팔 거라면 저렇게 온 집안 살림을 다 헤집어 놓을 이유가 있나? 꼭 어디 멀리 떠나기 전에 짐을 추리는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찜찜함을 또 애써 눌렀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며느리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좀 이상해졌어요. 예전엔 그렇게 싹싹하고 살갑더니 언제부턴가 말끝마다 가시가 하나씩 박혀 있는 거예요. 하루는 제가 반찬을 해서 주려고 갔는데 며느리가 그걸 받으면서 이러더라고요. 어머님은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반찬 만들 여유도 있고. 말은 웃으면서 하는데 그 웃음이 영 서늘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그러는 거예요. 저희는 요즘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인데 어머님은 그래도 2다리 뻗고 주무시니까요. 상가도 있으시겠다. 아쉬울 게 뭐 있겠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자기네는 이렇게 죽겠는데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가진 것 깔고 앉아 모른 척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정작 저한테 힘드니 도와달라는 말은 또 안 해요. 그저 이렇게 말끝마다 가시를 박아서 제 마음을 콕콕 찌르기만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참다 못해 넌지시 물어봤어요. 너희 요즘 많이 힘드니? 힘들면 힘들다고 말을 해. 빚이 뭐 얼마나 되는데. 그랬더니 며느리가 절 빤히 보더니 피식 웃으면서 이러더라고요. 말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됐어요, 어머님.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 알아서 하겠다는 말이 어쩜 그렇게 냉랭하던지요. 저를 향한 원망만 눈빛에 잔뜩 담아서 툭 던지고 마는 거예요. 저는 그 묘한 태도가 참 걸렸어요. 정말 힘들면 사정을 털어놓고 손을 내밀 것이지 왜 저렇게 속은 꽁꽁 감추면서 원망만 흘릴까 싶어서요. 솔직히 저도 그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 무렵부터 제 촉이 조용히 곤두서기 시작했어요. 저 집에 뭔가 있다 하고요. 그 무렵 손녀 생일이 다가왔어요. 며느리가 손녀 생일상을 차린다고 해서 저도 뭐라도 거들어주려고 일찍 집에 들렀죠. 이것저것 음식 준비를 돕고 상을 봐주고 나서 저녁 무렵에 집을 나섰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참 내려와서 가방을 뒤적이는데 지갑이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아들 집 거실 소파 위에 두고 온 것 같았어요. 저는 하는 수 없이 다시 올라갔어요.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안쪽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다 들리도록 새어나오는 거예요. 저는 손가락을 초인종에 댄 채로 얼어붙었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평소랑 완전히 달랐거든요. 낮게 깔린 그러면서도 날이 선 목소리였어요.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문에 귀를 가져다 댔어요. 그러니까 니네 엄마 눈치 못 챘지? 니네 엄마. 그 글자가 제 귀에 콱 박혔어요. 며느리가 제 아들한테 절 두고 니네 엄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머님도 아니고 니네 엄마. 그 말투에 저를 향한 존중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없었어요. 저는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걸 느끼며 계속 귀를 기울였어요. 다시 며느리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됐어. 눈치 못 챘으면. 어차피 우리 사정 알고 싶어 하지도 않잖아. 그러더니 며느리 목소리가 갑자기 확 높아졌어요. 아들을 몰아세우는 거였어요. 그러게 내가 뭘 했어. 그 카페 애초에 당신이 벌인 일이잖아. 당신이 하자고 해서 시작한 거 아니야. 결국 이렇게 다 말아먹은 게 누구 탓인데, 어? 아들은 뭐라고 대꾸도 못하는 것 같았어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뭐라고 웅얼거리는 게 다였죠.
그런데 그 웅얼거림이 며느리 성에 안 찼는지 목소리가 한층 더 사나워졌어요. 너 진짜 멍청한 거 알아? 어? 넌 사업하면 안 된다니까? 그 대가리로 뭘 판단하겠다고. 이래서 내가 너한테 뭘 못 맡기는 거야. 하는 일마다 이 모양 이 꼴이니. 저는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온몸이 굳었어요. 너 하면서 아들한테 쏘아붙이는 그 말투에 무시가 가득했거든요. 그런데 저를 정말로 무너뜨린 건 그 다음이었어요. 며느리가 옆에 있던 손주한테 대고 이러는 거예요. 봤지? 너희 아빠가 멍청해서 우리가 이 꼴이 된 거야. 너 이제 갖고 싶은 거 있어도 아무것도 못 사. 알겠어? 다 너희 아빠 때문이야. 우리 밥도 굶어야 할 수도 있어. 아직 어린 손주한테요. 다 아빠 탓이라고. 이러다 굶을지도 모른다고 그 어린 가슴에 못을 박는 거예요. 저는 문 앞에서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손주가 뭐라고 조그맣게 대꾸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며느린 그마저도 매몰차게 잘라버렸어요. 시끄러. 다 너희 아빠한테 가서 따져. 엄마한테 그러지 말고. 그리고 며느리가 아들한테 아주 쐐기를 박듯이 말했어요. 당신 집에서 뭐 나올 거라도 있어? 없다며. 니네 엄마한테 뭘 기대해. 그러니까 이제부터 무조건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 멍청한 머리로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알았어? 그러자 아들이 억울했는지 힘없는 목소리로 겨우 항변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 카페 그거 당신이 하고 싶다고 했잖아. 목 좋은 자리 봐놨다고 이건 무조건 된다. 그래서 나는 그냥 당신 말 믿고 따라간 건데. 저는 문 밖에서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제 기억에도 그 카페는 며느리가 먼저 벌인 일이었어요. 자기가 알아본 자리가 좋다며 저한테까지 자랑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새 아들이 벌인 일로 둔갑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며느린 그 말을 듣고도 코웃음부터 치더라고요. 하!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럼 당신도 알아보고 날 말렸어야지. 남자가 줏대도 없이 와이프가 하자는 대로 한 게 자랑이야? 결국 도장 찍고 계약한 건 당신이잖아. 그럼 당신 책임이지 그게 왜 내 탓이야? 억지 부리지 마. 더 짜증나니까. 저는 그 말에 기가 턱 막혔어요. 자기가 하자고 해서 시작한 일을 이제 와서는 안 말린 게 죄라며 몽땅 아들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세상에 저런 억지가 어딨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은 대꾸 한 번을 제대로 못하고 그저 미안해 그 한마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소리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저 집에서 아들이 어떻게 길들여져 왔는지 그 짧은 대화 하나에 다 보이더라고요. 그제야 알았어요. 우리 아들이 이미 며느리한테 꽉 잡혀 사는구나. 며느리 말이 곧 법이구나 하고요. 그날 결국 초인종을 누르지 못했어요. 지갑이고 뭐고 도망치듯 계단을 내려왔어요. 한 발 한 발 내려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서 난간을 붙잡아야 했어요. 그리고 그때 결심했어요. 지금 들어가서 따지는 건 하수가 하는 짓이다. 며느리가 지금 뭘 꾸미고 있는지 다 알아낼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이인 척 해주겠다고요. 그렇게 이를 악물고 그 계단을 다 내려왔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조용히 그러나 아주 집요하게 며느리와 아들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굴었죠. 오히려 예전보다 더 살갑게 굴며 아들 집을 드나들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이가 손주 보고 싶어서 자주 오는 것처럼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 두 눈은 집의 구석구석을 훑고 있었죠. 그때부터 이상한 게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저 어질러진 사람인 줄 알았던 것들이 자세히 보니 아니었어요. 하루는 안방 화장대 위에 뭔가가 놓여있길래 슬쩍 보니 여권이더라고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아들 것, 며느리 것, 손주 것까지 나란히요. 저는 못 본 척 눈길을 돌렸지만 가슴이 철렁했어요. 여행을 간다는 말도 없었는데 온 식구 여권을 왜 다 꺼내놨을까 싶어서요. 그 다음엔 눈에 띈 건 서류 봉투였어요.
식탁 위에 놓인 봉투 겉면에 낯선 영어랑 도장 같은 게 찍혀 있었어요. 제가 영어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그런 서류는 감으로 대충 볼 줄 알았거든요. 그건 어디 외국하고 관련된 서류였어요. 저는 그때부터 등골이 오싹해지기 시작했어요. 여권에 외국 서류에 온 집안을 뒤덮은 이삿짐 박스라니. 이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보니 그림이 슬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렵 며느리가 뜬금없는 제안을 하나 했어요. 어느 주말에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는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 저랑 바람 쐬러 가요. 제가 맛집을 하나 알아놨거든요. 어머님 모시고 가려고요. 저는 속으로 이것들이 또 무슨 꿍꿍이가 있구나 싶었지만 좋아하는 척 따라 나섰어요. 차를 타고 한참을 시내에서 벗어나 외곽으로 가더라고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공기 좋고 한적한 동네였어요. 그런데 밥을 다 먹고 나서 며느리가 절 데리고 동네를 한 바퀴 걷는데 어느 큰 건물 앞에서 걸음을 멈추는 거예요. 보니까 요양원이었어요. 며느린 그 요양원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은근히 떠보듯 제 표정을 살피며 이러더라고요. 어머님, 여기 되게 좋지 않아요? 공기도 이렇게 맑고 시설도 깨끗하고 이런 데서 편하게 지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 연세 혼자 계시는 것도 저희가 마음이 안 놓이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털이 쭈뼛쭈뼛 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겉으론 허허 웃었어요. 아이고 얘, 나 아직 정정한데 무슨 요양원이야. 내 집 놔두고 왜 이런 데 가? 그런 뜻이 아니라요. 그냥 나중에요. 이런 데도 있다고요. 미리 봐두시는 것도 좋잖아요. 며느리는 웃으면서 얼버무렸지만 저는 그 웃음 뒤에 숨은 진짜 속내를 똑똑히 봤어요. 이건 그냥 나중에가 아니라 밑밥이었어요. 저를 저런 곳에 밀어넣을 자리를 미리 봐두게 만드는 밑밥. 저는 그날 집에 돌아오는 내내 아무 말도 못하고 창밖만 봤어요. 속에서는 천불이 나는데 겉으론 웃어야 하니까요. 그게 얼마나 사람을 갉아먹는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전 도저히 혼자서는 이 그림을 다 맞출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로 이튿날 올해 우리 집 사정을 봐준 세무사를 조용히 찾아갔어요. 찻집에 마주 앉아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털어놨어요. 문 앞에서 들은 말부터 여권과 외국 서류 그리고 요양원까지요.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세무사가 한참을 말없이 찻잔만 내려다보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사모님, 제가 아는 선에서 아드님네 자금 흐름을 좀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두 분 앞으로 사채가 상당히 물려 있어요. 그 카페 하나 무너지면서 진 빚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지금 그 빚 독촉이 아주 숨통을 조이는 수준이에요.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물었어요. 그럼 저 여권이랑 외국 서류는요? 그건 다 뭘 뜻하는 거예요? 세무사가 저를 지그시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사모님, 지금부터 마음 단단히 잡수셔야 합니다. 제가 보기엔 그 두 분이 이 나라를 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빚을 다 뒤로 하고 멀리 외국으로요. 저는 그 말에 손에 쥐고 있던 찻잔을 놓칠 뻔했어요.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남의 입으로 그 말을 직접 들으니 온몸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세무사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냥 자기들만 조용히 뜨는 게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요양원까지 알아봤다는 걸 보면 사모님을 그런 곳에 넣어두고 사모님 재산까지 싹 정리해서 챙겨 떠날 속셈으로 보여요. 짐이 될 사람은 떼어놓고 돈 될 것만 챙겨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그동안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착착 맞아떨어졌어요. 문 앞의 대화, 온 집안의 이삿짐, 여권과 외국 서류, 그리고 그 요양원까지요. 아들과 며느리 계획은 아주 명확했어요. 저를 어떻게든 요양원에 밀어넣고 제가 가진 걸 정리해서 챙긴 다음 저를 혼자 버려두고 멀리 떠나버리는 거였어요.
전 그날 그 찻집에서 오래도록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은 안 나더라고요. 슬픔이 지나가고 나니까 그 자리에 단단한 무언가가 들어차더라고요. 저는 식은 찻잔을 감싸주고 혼잣말을 했어요. 그래, 나를 버리고 가겠다 이거지? 좋아, 그럼 나도 잊지 못할 선물을 줘야겠구나. 그 말을 하는 제 목소리가 저조차도 소름이 끼칠 만큼 차분했어요. 세무사가 그런 저를 물끄러미 보다가 조용히 물었어요. 사모님, 뭔가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세무사를 봤어요. 그리고 제 입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어요. 박 선생님, 그 상가 건물 말이에요. 그 껍데기 건물 그거 아직 그대로 있죠? 세무사는 제 말을 듣고 잠깐 어리둥절한 얼굴이 됐어요. 속이 텅 빈 껍데기 건물을 왜 갑자기 꺼내느냐는 표정이었죠. 저는 식은 찻잔을 밀어놓고 몸을 앞으로 바짝 기울였어요. 저것들이 제 재산 뺏고 떠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순순히 다 내주려고요. 세무사가 눈을 크게 떴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재산을 지켜도 모자랄 판에 다 내주다니요? 저는 그 말에 빙긋 웃었어요. 아마 제 평생 그렇게 서늘하게 웃어본 적은 없었을 겁니다. 박 선생님, 저 상가 빚 있는 거 저것들은 까맣게 몰라요. 제가 입도 뻥끗 안 했거든요. 남편 흉보는 집 같아서요. 무능해서 빚만 남기고 갔다는 소리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번듯한 건물인 척 자세한 속사정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 말에 세무사가 눈에 크게 뜨고 절 보더라고요. 예? 그럼 그 빚 이야기를 여태 아드님한테도 안 하셨던 거예요? 정말로요? 네, 그걸 아는 사람은 박 선생하고 저 딱 둘뿐이에요. 세무사는 잠시 말을 잃은 얼굴이었어요.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그게 이렇게 쓰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것들이 속을 모르니까 겉만 보면 혹하겠죠. 그러니 제가 그걸 곱게 싸서 던져주려는 거예요. 제 발로 덥석 물게 할 거라고요. 세무사는 한참을 말없이 절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제 말뜻을 다 알아들은 거예요. 우리 둘은 그날부터 아주 정교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우선 그 상가를 목돈일 될 노른자로 둔갑시키는 게 첫 번째였어요. 마침 동네에 재개발 이야기가 흘러나오던 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대놓고 자랑하듯 떠벌리면 안 돼요. 그럼 오히려 더 의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며느리가 집에 와 있을 때를 노렸어요. 전화 상대도 없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목소리를 슬쩍 낮추면서요. 그 상가? 아유, 말도 마. 요즘 그 동네 재개발 확정된다고 난리도 아니야. 나한테 지금 팔라고 계속 연락 온다니까. 아, 근데 왜 팔아? 값 더 뛰면 우리 아들 물려줄 건데. 저는 그러면서 슬쩍 부엌 쪽을 곁눈질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냉장고 앞에 있던 며느리 손이 딱 멈춰 있더라고요. 귀를 쫑긋 세우고 통화에 온 신경을 다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도 시치미를 뚝 떼고 있으니 며느리가 슬그머니 다가와 묻더라고요. 어머님, 그 상가에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아까 통화하시는 것 같던데. 저는 짐짓 당황한 척 손사래를 쳤어요. 아유, 아니야. 늙은이들끼리 그냥 하는 소리지 뭐. 그렇게 얼버무릴수록 며느리 눈빛은 더 반짝였어요. 별것 아니라고 숨길수록 저것한테는 그게 더 대단한 걸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세무사도 세무사대로 움직였어요. 그 건물이 감정가가 확 오른 것처럼 보이는 서류며 어디 큰 회사가 그 자리에 들어오고 싶다 한다는 그럴듯한 정황도 만들어뒀어요. 물론 다 껍데기였죠. 그러면서 저는 진짜 알맹이를 조용히 챙겼어요. 제가 사는 아파트하고 그동안 알뜰히 모은 예금이요. 그건 저것들 손에 절대 닿지 못하도록 단단히 묶어뒀어요. 이 아파트하고 예금은요, 사모님, 누구도 손 못 댑니다. 제가 단단히 해뒀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가장 중요했어요. 상가 명의를 넘기는 서류요. 서류 맨 뒷장에 세무사가 종이 한 장을 조용히 끼워 넣었어요. 저는 그 종이를 손끝으로 짚으면서 물었어요. 이게 그거예요? 네,
개인 연대보증 및 채무 포괄 승계 동의서입니다. 이 종이에 도장이 찍히는 순간요, 그 상가에 딸린 대출이며 남의 빚에 물린 보증이며 밀린 세금이며 모든 게 고스란히 도장 찍은 사람한테 넘어갑니다. 건물만 받는 게 아니라 건물이 짊어진 빚까지 떠안는 거예요. 저는 그 종이를 한참을 내려다봤어요. 이깟 종이 한 장이 뭐라고, 이게 사람 인생을 이렇게 뒤집을 수가 있나 싶어서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냥 재산을 넘겨주겠다고 하면 영악한 며느리가 분명히 서류를 꼼꼼히 들여다볼 거잖아요. 그럼 뒷장에 있는 동의서가 들통날 게 뻔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의 승부를 걸기로 했어요. 저것들이 서류를 찬찬히 뜯어볼 겨를이 없도록 마음이 급해서 눈이 뒤집히게끔 한 거죠. 방법은 간단했어요. 저는 며느리한테 슬쩍 재산을 정리해서 물려줄 생각이라는 뜻만 흘려둘 참이었어요. 그러고는 정작 도장 찍는 날은 차일피일 미루는 거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요. 저것들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게요. 사모님, 진짜 이 방법이 통하겠습니까? 제가 괜히 걱정이 되네요. 세무사가 걱정스레 물었어요. 저는 이번에 아주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통하고 말고요. 급한 사람은 눈이 머는 법이에요. 떠날 날은 정해져 있고 시간이 없으면 서류 뒷장까지 볼 여유가 없어요. 어서 돈 챙겨서 뜨자 그 생각밖에 안 나거든요. 제가 일하면서 그런 사람들 참 많이도 봤어요. 말은 그렇게 야무지게 했지만요, 사실은 제 속도 새카맣게 타고 있었어요. 이게 다 제 자식이 얽힌 일이잖아요. 이 덫에 며느리만 걸리는 게 아니라 아들도 같이 걸릴 텐데 그 생각을 하면 밤마다 가슴에 돌덩이가 얹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지금 마음이 약해지면 저는 정말 벌거벗겨진 채로 이 땅에 버려질 판이었으니까요. 살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무서운 종이 위에 제 자식이 도장을 찍게 만들어야 했어요. 드디어 판을 벌일 때가 됐어요. 저는 어느 날 아들 며느리를 집으로 불렀어요. 그러고는 아주 인자한 얼굴로 이렇게 운을 뗐어요. 얘들아, 내가 요즘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봤다.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그래서 말인데 이참에 재산을 좀 정리해서 너희한테 물려주려고 한다. 그 상가 건물까지 몽땅 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며느리 눈이 번쩍하고 빛나더라고요. 정말요, 어머님? 갑자기 왜... 저희는 그런 거 안 바라요. 어머님 오래오래 사셔야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손이 파르르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특히 상가라는 말에 며느리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게 보이더라고요. 재개발이니 뭐니 하는 소문도 이미 다 주워 들었을 테니 그 건물이 얼마나 탐이 났겠어요. 저는 속으로 옳지 물었다 싶었지만 겉으론 웃기만 했어요. 사람 일 모르는 건데 미리미리 정하는 게 맞지. 조만간 날 잡아서 서류 정리하자꾸나. 여기서부터가 제 진짜 작전이었어요. 그렇게 말만 던져놓고는 정작 그 날을 안 잡는 거죠. 하루 이틀 저것들 속이 타들어가는 게 눈에 보였어요. 저것들은 떠날 날이 코앞인데 그 전에 이걸 다 손에 넣어야 하잖아요. 다 된 밥에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상황에서 정작 그 밥상을 차려준다는 늙은이가 자꾸 미적거리니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결국 며느리가 못 참고 먼저 달려왔어요. 그날따라 얼굴에 초조함이 역력하더라고요. 어머님, 그때 그 서류 정리요. 이제 진행하는 건 어때요? 그게 바로 정리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복잡한데요. 저희가 다 준비할 테니까 어머님은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이제 매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물고기가 미끼를 입에 문 채 제발 이 낚싯줄 좀 당겨달라고 보채는 꼴이었죠. 그래도 저는 한 번 더 뜸을 들였어요. 천천히 해도 되지 뭐가 급해서. 이게 잘못 건드리면 세금 폭탄 맞는다더라. 어머님 맞아요. 급한 게 아니라요. 어차피 하실 거면 빨리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저희가 세무서에 알아봤는데요. 이거 이번 달 안에 정리 안 하면 세금이 확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어머님,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하는 게, 안 그러면 더 손해예요. 저는 그게 거짓말인 줄 뻔히 알면서도 아주 깜빡 속아 넘어간 척했어요. 어머, 그래? 세금이 올라? 그럼 안 되지. 그럼 얼른 가자. 손해보는 짓을 왜 하니? 그렇게 날이 잡혔어요. 그런데 그 날짜가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저것들이 이 땅을 뜨기 딱 일주일 전이었어요. 출국을 코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이것까지 손에 넣고 떠나려던 거였죠. 그러니 저것들 마음이 얼마나 급했겠어요. 제가 재촉할 것도 없었어요. 떠날 날은 정해져 있는데 처리할 일은 산더미니 저것들이 알아서 발을 동동 굴렀거든요. 약속한 날 아들과 며느리가 우리 집에 왔어요. 그런데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 저희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요. 이것저것 정리할 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오늘 후딱 끝내버려요. 네? 저는 미리 세무사한테 받아둔 서류 뭉치를 식탁 위에 척 올려놨어요. 제법 두툼했어요. 이런저런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가 워낙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두툼한 서류 맨 뒷장에 무서운 동의서 한 장이 얌전히 숨어 있었죠. 며느리가 서류를 보더니 처음엔 한두 장 넘겨보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워낙 장수가 많으니까 금세 지치는 거예요. 게다가 마음은 콩밭에 가 있잖아요. 일주일 뒤면 떠나는데 챙길 게 오죽 많겠어요. 며느리가 서류를 대충 훑다 말고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님, 이거 그냥 다 형식적인 거죠? 명의 넘기는 거니까. 그럼 뭐 별거 있겠니? 여기 도장 찍을 때만 찍으면 되는 거지. 제가 그렇게 말하자 며느리는 아예 서류 읽기를 포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서류를 저한테 쓱 밀어놓으면서 며느리가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명의 그냥 다 제 앞으로 하는 게 낫겠어요. 저희가 뭘 알아요. 이런 거 관리도 못 하는데. 명의야 누구 앞으로 하든 어차피 저희 부부 건데 뭐가 중요해요. 제가 알아서 야무지게 굴릴게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나누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제 앞으로 해주세요. 전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얼마나 기가 찼는지 몰라요. 상가까지 통째로 혼자 삼키겠다는 심보였거든요. 옆에 앉은 우리 아들은 며느리가 그걸 몽땅 가져가겠다는데도 멍하니 앉아서 고개만 끄덕이고 있더라고요. 자기 밥그릇 하나 못 챙기는 그 모습이 어찌나 답답하던지요. 하지만 저는 아무 내색 없이 오히려 잘됐다 싶어 얼른 맞장구를 쳤어요. 그래, 뭐 너 편한 대로 하려무나. 네가 야무지니까 관리도 네가 하는 게 낫겠지. 그렇게 상가는 온전히 며느리 앞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하지만 이게 나중에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는 서로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며느리는 황금을 독차지한다고 믿었고 저는 그 무거운 짐을 통째로 지울 사람이 정해졌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며느리가 아들을 툭 치면서 그랬어요. 여보 뭐해? 얼른 도장 꺼내. 저는 서류 뒷장을 얼른 펼쳐 도장 찍을 자리를 손가락으로 콕 짚었어요. 자, 여기랑 여기, 그리고 맨 뒤에 여기도 도장 다 찍고 여기 사인도 하고. 며느린 서류 내용은 보는 둥 마는 둥 제 손가락이 짚어주는 자리마다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맨 뒷장 서류에 왔을 때도 며느린 그게 뭔지 제목 한 번을 안 읽었어요. 그저 빨리 이 일을 끝내고 갈 생각뿐이었죠. 저한텐 도장 찍는 그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요. 꼭 자기 무덤에 관뚜껑을 덮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자, 다 됐다. 어서들 가봐라. 바쁘다면서. 제가 서류를 챙겨서 쥐어주자 며느리가 무슨 보물단지처럼 꼭 끌어안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그 얼굴을 보는데 마음이 참 이상했어요. 통쾌하면서도 한편으론 가슴이 저릿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것들은 완전히 마음을 놓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 원하던 상가 재산을 손에 넣었으니 떠날 준비만 하면 되는 거였죠. 그런데 제 진짜 싸움은 도장을 찍은 그 순간부터 시작이었어요. 저는 세무사와 함께 아주 촘촘하게 시간을 짰어요. 이게 제일 중요했어요.
명의가 저것들 앞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하고 그 상가에 딸린 온갖 빚 독촉이 저것들한테 날아가기 시작하는 시점을요. 딱 맞물리도록 해야 했거든요. 너무 일찍 빚이 튀어나오면 떠나기 전에 눈치를 채고 서류를 물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너무 늦으면 외국에 자리 잡고 나서 발뺌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땅을 완전히 뜨는 바로 그 순간 모든 게 한꺼번에 터지도록 시한을 맞춰놓는 거였어요. 세무사가 서류를 정리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사모님, 정말 무서운 분이십니다. 격리일 하셨다더니 진짜 보통 솜씨가 아니세요. 전 그 말에 씁쓸하게 웃었어요. 무섭기는요, 살려고 한 거죠. 이렇게 안 하면 길바닥에 나 앉을 판인걸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집에 왔어요. 손에 웬 서류를 들고 왔더라고요. 어머님, 저 이건 그냥 형식적인 건데요. 어머님 앞으로 혹시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저희가 어머님 대신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위임 서류예요. 이것도 도장 하나만. 저는 그 봉투를 받아서 슬쩍 들여다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건 저를 요양원에 넣고 제 나머지 재산까지 마음대로 주무르려는 위임장이었어요. 마지막까지 욕심을 못 버린 거예요. 상가로도 모자라서 저를 완전히 벗겨먹을 마지막 서류까지 들이민 거죠. 하마터면 그 자리에서 고함이 터질 뻔했어요. 하지만 꾹 참고 아주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고 얘, 이건 또 뭐가 이렇게 복잡하니? 내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는다. 이건 다음에 천천히 하자. 저는 그 무력한 서류를 며느리 손에 도로 쥐어줬어요. 며느린 그걸 받아들고 입술을 잘근 씹었어요. 다 잡은 물고기를 놓친 것 같은 얼굴이었죠. 하지만 이미 아파트와 예금은 백날 위임장을 들이밀어도 절대 건드릴 수 없는 곳에 잠겨 있었어요. 떠나기 전날 아들이 혼자 저를 찾아왔어요. 저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미어졌어요. 저한테 작별 인사를 하러 온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떠난다는 말은 안 하더라고요. 엄마, 그래 왜? 엄마 내가 요즘 좀 바빠서 한동안 못 올 수도 있어. 그래서 엄마 밥 잘 챙겨 먹고 어디 아프면 꼭 병원 가고. 그 말을 하는 아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거예요. 차마 떠난다는 말도 못하는 것이 그래도 마지막이라고 밥 잘 챙겨 먹으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다 그만두고 싶었어요. 가지 마라. 엄마 여기 있잖니. 이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그런데요, 끝까지 그 말을 삼켰어요. 대신 아들 손을 꼭 잡고 이렇게만 말했어요. 그래, 무슨 일 있어도 엄만 늘 네 편이라는 거 그것만 잊지 마. 알았지? 아들이 고개를 푹 숙이더니 어깨를 들썩였어요. 저는 그런 아들의 등을 오래 쓸어줬어요. 이게 마지막이 아니기를 빌면서요. 네가 짊어지고 갈 그 짐이 너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게 하기를, 그래서 다시 내 곁으로 돌아오기를 전 그렇게 빌고 또 빌었어요. 아들이 돌아간 뒤 저는 텅 빈 현관을 보면서 소리 죽여 울었어요. 이 싸움이 끝나면 저는 이겨도 이긴 게 아닐 거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사무치게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밝았어요. 저것들이 이 땅을 떠나는 날이었죠. 전 그날 아침부터 아무것도 손에 잡히질 않았어요. 그저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바늘만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세무사랑 같이 짠 시간표가 제 머릿속에서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저는 세무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렸어요. 박 선생님, 이제 시작되는 거죠? 네, 출국장 들어가면 한꺼번에 다 터질 거예요. 이제 지켜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두 손을 모아쥐었어요. 그 시각 공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나중에 다 전해 들어서 알게 됐어요. 저것들은 그렇게 원하던 돈을 손에 쥐고 홀가분한 얼굴로 출국 심사대를 통과한 거예요.
며느리는 면세구역에 들어서자마자 그동안 고생했다며 아들을 데리고 면세점부터 들렀대요. 값비싼 물건들을 척척 골라 담으면서요. 그런데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미는 순간이었대요. 고객님, 이 카드 승인이 거절되는데요. 다른 카드 없으세요? 며느린 무슨 소리냐며 다른 카드를 내밀었대요. 그런데 그 카드도 그 다음 카드도 줄줄이 승인이 거절되는 거예요. 며느리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겠죠. 바로 그때였어요. 며느리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귀하의 계좌가 압류되었습니다. 국세 체납으로 인한 통지서입니다. 그런 문자가 한꺼번에 쏟아졌대요. 그제야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차린 거예요. 근데 이미 늦었죠. 출국 심사까지 다 마친 상황이라 이 나라에서 완전히 발을 묶여버린 셈이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며느리였어요. 저는 크게 심호흡을 하고 아주 천천히 전화를 받았어요.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절규 같은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어머님, 이게 대체 뭐예요? 지금 우리한테 무슨 압류가 어쩌고 세금이 어쩌고 문자가 미친 듯이 오는데 상가 대출금이랑 세금 체납액이 왜 우리한테 나와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저는 제 평생 가장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뭘 그렇게 놀라니? 내가 다 줬잖아. 네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던 상가 이제 네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요. 왜 빚이 딸려와요? 이게 무슨 재산이에요? 빚더미지. 저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났어요. 빚더미? 그래 맞다. 그거 빚더미지. 그 상가가 겉만 번듯하지 대출에 보증에 세금까지 다 얹혀서 빚덩어리야. 갖고 있어도 골치지. 그게 나한테 남은 아주 무거운 재산이었지. 전화기 너머에서 며느리가 숨 넘어가는 소리를 냈어요. 그걸 알면서 저희한테 넘긴 거예요? 어머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여태 눌러왔던 것을 아주 천천히 꺼내놨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예, 그 말은 내가 너한테 해야 하는 말 아니니? 너희야말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를 요양원에 쳐놓고 내 재산 싹 정리해서 나 혼자 버려두고 외국으로 떠나려고 했잖아. 갖다 버리면 그만인 물건처럼 말이야. 수화기 너머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며느리가 말문이 막힌 거예요. 제가 그걸 다 알고 이렇게까지 준비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을 테니까요. 저는 잠시 숨을 골랐어요. 수화기 너머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나도 오늘부로 너희를 버리기로 했다. 자식이라고 며느리라고 끌어안고 있던 이 마음 다 내려놨어. 너희가 날 버린 것처럼 나도 너희를 버린 거야. 대신 빈손으로는 안 보내지. 네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던 거 내 전 재산 다 주마. 다 갖고 가. 저는 거기서 목소리를 한번 낮췄어요. 도망치면 될 것 같지? 어림도 없어. 그 서류에 너희 인감도장이 아주 선명하게 박혀 있어. 연대보증에 채무승계에 어느 하나 빠짐없이 완벽하게. 그 어떤 법도 그건 못 물러줘. 그러니 그거 죽을 때까지 너희가 짊어지고 가는 거 버림받는 게 어떤 기분인지 이제 너희가 한번 짊어지고 살아보렴. 그게 나를 버리려던 대가야. 전화기 너머에서 며느리가 뭐라고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더 듣지 않고 조용히 전화를 내려놨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 며느리가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 서류 이거 물을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네? 저희 이러다 다 죽어요, 어머님. 며느린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쏟았어요. 저는 그 손을 단호하게 뿌리쳤어요. 놔라. 내 손 놔. 근데 너 지금 저희라고 했니? 멍청한 우리 아들을 끼워줬네. 며느리가 흠칫하며 저를 올려다봤어요. 그 집에서 네가 법이었잖아. 네 말이 곧 진리고. 네가 하라면 내 아들은 무조건 다 해야 했지. 카페 망한 것도 개탓, 돈 없는 것도 개탓, 다 뒤집어 씌우고 종처럼 부리면서 자기 남편을 그렇게 짓밟고 부려먹던 사람이 이제 와서 저 일에 참 뻔뻔하기도 하지. 저는 그 손을 완전히 뿌리치면서 한 발 물러섰어요. 그리고 얘, 그 서류 못 모른다? 네 손으로 찍은 거야.
그 어떤 법도 그건 못 물러줘. 며느린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면서 마음속으로 조용히 남편한테 말을 걸었어요. 당신이 남기고 간 그 무거운 짐이 결국 나를 지켜줬네. 그 뒤에 더 기가 막힌 일이 하나 있었어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며느리가 그 상가를 아들하고 나누기도 아까워서 명의를 자기 앞으로 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 욕심이 결국 발등을 찍었어요. 그 빚도 고스란히 며느리 혼자 몫이 돼버린 거예요. 부부가 반씩 나눠질 빚이 자기 욕심 때문에 통째로 자기 어깨에 얹힌 거죠. 며느린 뒤늦게 그걸 알고는 이 빚을 아들한테도 얼마나도 떠넘기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명의도 자기 앞, 그 도장도 자기 손으로 다 찍었는데요. 좋다고 자기 앞에 끌어다 놓은 것들이 이제 와선 자기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된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참 오래도록 씁쓸했어요. 우리 아들은요, 그 일이 다 벌어지고 나서야 뒤늦게 정신이 번쩍 든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아들이 혼자 절 찾아와서 어린애처럼 엉엉 우는 거예요. 엄마, 나 정말 몰랐어. 그 사람이 엄마를 그렇게 요양원에 넣으려고 했다는 것도 난 그냥 엄마 위하는 건 줄만 알고. 엄마 미안해. 나 정말 내가 죽일 놈이야. 솔직히 화가 안 났다면 거짓말이겠죠. 제 속을 그렇게 새까맣게 태워놓고 며느리 손에서 잘못된 줄도 모르고 살다가 이제와 우는 게 밉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는 바로 손잡아 주지 않았어요. 대신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그건 잘못이 아니야. 근데 네 인생을 남한테 통째로 맡기지 마라. 두 발로 서는 법을 배워야 돼. 알았으면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살아. 이제 엄만 더 이상 자식이라고 무조건 봐주고 감싸주고 그러진 않을 거야. 아들은 눈물을 훔치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우리 손주요. 전 그 어린 게 제일 마음에 걸렸어요. 아빠를 멍청이라 몰아세우고 굶을지도 모른다며 겁을 주던 그 자리에 앉아있던 애잖아요. 다행히 아이는 아들이 데리고 있어요. 요즘은 아들이 손주를 데리고 한 번씩 와요. 저는 손주한테만큼은 돈이 어떻고 하는 소리는 한마디도 안 해요. 그저 따뜻한 밥 한 끼 먹이고 안아주는 것, 그것만 해요. 그 아이가 저 어른들 싸움에 다친 마음을 이 할미 품에서 조금씩이라도 아물었으면 그거 하나만 빌고 있어요. 그리고 전 여전히 그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뺏길 뻔했던 제 몫을 다 지켜냈죠. 제가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이렇게 다 꺼내놓은 건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예요. 자식도 좋고 며느리도 좋아요. 다 소중하죠. 그런데요. 죽는 날까지 여러분 몫은 여러분이 꼭 쥐고 계세요. 그래야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야만 자식도 날 함부로 못하는 거고요. 순한 것과 어리석은 건 절대 같은 게 아니랍니다. 내 몫은 내가 지킨다. 이 말을 부디 잊지 마세요.